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너무 실망보다는 저가 매수해볼 만한 자리 아니냐. 지금 단기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요, 반도체예요.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시장은 상승으로 보고 있고 조정도 2달 정도 예상을 했고 다만 더 빠졌을 뿐이지 전략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동차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 기아 상당히 많이 빠졌죠. 현대모비스도 그렇지만 일단 처음엔 잘 버텨주다가 반도체가 부러질 때도 잘 버텨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막판에 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하락의 시작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죠. 반도체처럼 더 크게 부러질 것이냐 이제 시작하다가 아니면 이제 이게 과연 저점이고 앞으로 반등할 것이냐. 근데 전반적인 뉴스 나오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생산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고 노조하고의 문제도 좀 끝나가는 것 같고 뭐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은 또 매도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자동차는 저도 뭐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죄송스러운 게 저도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빠졌는데 힘없이 빠져버렸죠. 근데 자동차를 사실 나쁘게 본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 다. 거의가 좋게 봤죠. 네, 너무 그러니까 그 사실 또 주식 경우에도 그런 건 있어요. 다 좋게 보면 사실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도 그걸 비껴가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다만 이제 어차피 이제 주가 빠졌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자동차가 그럼 빠진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데 일단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반도체 공급이 3분기에 정상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3분기가 또 더 심해졌어요, 지금. 얼마 전에 도요타가 감산 들어갔잖아요. 도요타는 자동차 반도체에서 가장 자유로운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감산해도요, 감산 안 하고 계속 생산을 했는데 도요타마저도 감산을 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진짜 반도체 없나 보다. 그럼 생산이 줄면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못 팔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같이 부러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같이 부러졌는데 일단 그래서 최근에 흘러내렸어요. 뭐 포드, GM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게요. 그 미국 자체부터 빠지더라고요. 네, 빠졌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이유보다 안 팔려서는 아니고 일단 반도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에 그게 생각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랬으면 주가 반응 안 해요. 근데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3분기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건 로이터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지난주에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대만 정부에 요청을 했대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 TSMC가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90%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많이 만들어요. 대부분 만드네요. 그러니까 대놓고 TSMC에 얘기를 한 거죠. 좀 만들어줘. 우리 지금 심각해. 이 문제를 꺼내니까 대만 정부에서도 공급 부족 완화를 위해 고객사들과 좀 협력을 하고 있고 뭐라고 했냐면 4분기엔 괜찮아진다. 선언을 했나 봐요. 그러면 3분기까지가 피크예요. 결론은. 근데 3분기에 안 좋아지는 거 반영을 지금 하면서 빠진 것 같고 TSMC도 좀 차량용 공급, 반도체 공급 늘린다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금요일 날 현대차의 글로벌 CEO라는 분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대요. 여기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반도체 부족으로 평소보다 최대 20% 생산 차질은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한 거죠, 이것도. 당연히 그럼 주가가 빠진 걸 지금 확인한 거예요. 아, 이래서 빠졌구나. 이제 우리가 사후에 좀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월간에서 일간 단위로 그러니까 생산 계획을요, 월간 단위로 짜나 봐요. 이걸 바꿨대요. 반도체가 없으니까 일간 단위로 매일 관리를 한대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최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기는. 언제부터 그럼 좋아집니까? 9월부터. 9월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럼 제가 봤을 때는 9월 중순에 추석 있잖아요. 그렇죠. 추석 이후부터는 그때까지는 아마 생산 많이 늘리기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명절도 다가오니까. 그렇지. 그럼 가동률을 유지하다가 그 9월 추석이 끝나고 나면 아마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4분기에 만약에 공급이 정상화되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은요. 연간 목표 대수가 있어요. 그거 아마 4분기에 특근을 해서라도 아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4분기는 한 번에 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가 빠진 거라면 지금 적극적으로 사야 돼요.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조건 100% 빠졌다라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주주분들이나 현대차 그룹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중에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은 요 데이터를 본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조건 빠졌다기보다는 한번 관망하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아예 아이오닉 5 나왔고 EV6 나왔는데 옆 동네 테슬라는 무슨 로봇을 개발한다고 있고 테슬라는 정말 예. 계속 한 발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사람이죠.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그 로봇을 쓰고 나온 거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그냥 놀래버렸죠. 저거 뭐지? 아니 이제 로봇까지 한다고? 이래 버리니까 그럼 현대차 뭐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제 테슬라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현대차도 로봇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도 현대차가 무슨 현대차 데이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응? 그 테슬라는 매년 데이를 개최하잖아요. 대회. 배터리 데이, AI 데이. 그렇죠. 현대차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저는 대외적으로라도 그게 주주 가치 측면에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하는 방향을 대회에 공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현대차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벤트성으로라도 해주면 좋은데 현대차 사실 그런 거 안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주주분들이 현대차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 자율주행 솔루션도 갖고 있고요. 현대 오토웨버가 또 작년에 소프트웨어 그 3사 합병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솔루션 해요. 거기다가 미국의 앱티브라는 회사가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회사 홍보를 제대로 안 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조업 기반의 마인드? 네. 좀 이렇게 알릴 거는 좋은 건 알리면 좋은데 그런 거 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그런 걸 하지만 현대차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투자자들 인식에는 뭐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성과 나온 거 있냐? 그렇지. 아이오닉 5 잘 팔리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의구심. 이거는 한두 달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데이터가 10월이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전기차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 뭐 현대차 주가는 또 레벨업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GV60이라고 제가 한번 봤거든요.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제너시스에도 이 GMP 플랫폼이 탑재된 첫 전기차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되게 약간 좀 귀엽게 생기기도 했던데, 그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차 그룹은요, 현대차, 기아, 모델로도 가지만 제너시스라는 독립된 브랜드도 또 나와요. 전기차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그 수소 연료전지 공장 증설한다고 1.3조 원 발표를 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유럽에 지금 이번에 법안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를 고속도로에서 160km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 그 법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유럽은 수소차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쪽을 강하겠다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수소차 만드는 기업은 2개밖에 없어요. 현대차랑 도요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현대차한테 호재인데, 연료전지 만드는 기업 중에서 지금 가장 잘하는 게 현대모비스거든요. 이것도 좋은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때문에 실망은 하셨겠지만 수급 때문에 지금 꼬인 거 네, 가지고 맞아요. 펀더멘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도 빠지니까. 근데 뭔가 이 악재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요인들 본다면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너무 실망보다는 저가 매수해볼 만한 자리 아니냐. 근데 저는 솔직히 뒤에 드린 것보다는 지금 단기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면 바로 반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9월이니까 지금부터 추석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기간 조정 생각하시고 비중은 늘려보시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뭐 이제 긍정적으로는 지금 다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악재 요인 혹은 예상되고 있는 악재, 이런 걸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적이죠. 실적이 진짜 피크아웃 될 거냐. 실적 그치. 피크아웃 논란은 있는데 눈으로 아직 아무도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제조업 기반이고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작년에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보고 뭐 누가 코로나 수혜 국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언택트 수요. 그러니까 언택트 수요 중에 대표적인 게 가전, 그죠? PC, 뭐 이런 것들, 노트북, 그다음 클라우드 투자 많이 하고 막 콘텐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그럼 자동차도 막 없어서 못 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 동남아 일부 국가들 보시면은 그 나라들은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피해 국가인데 한국은 아니다. 오히려 언택트 수혜 국가였다.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엄청나게 고성장을 했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향후에 뭐 몇 달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모든 나라가 다 재오픈을 하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 한국의 이제 수혜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일부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뭐 아니 물론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의견에 아직은 좀 크게 동의는 안 하는 게 우리나라가 무조건 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봤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일례로 들면 모바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모바일은 그 이 언택트보다는요 컨택트 수요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도 이게 많이 안 팔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도 같은 거 난리가 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도 사실상 이게 공급이 정상화 못 됐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세트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부품 회사도 있지만, 근데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원재료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공급이 안 되니까 옛날에 100을 판매했다면 50밖에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조건 경제가 정상화될 때 오히려 안 좋아진다.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른 악재인 업종도 있겠지만 컨택트 시대로 가면서 수혜를 받는 제조업체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중적인 잣대로 저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수혜를 톡톡히 누렸는데 이제는 수혜를 누릴 게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경제가 재오픈했을 때 제조업이 생각보다 수요가 좀 줄고 서비스만 좋아진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을은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그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올해 안에는 그래도 좀 더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예. 근데 이게 6개월 더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계속 창궐하고 백신 공급은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백신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연준의 긴축 스케줄이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네, 하긴 하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11월에 테이퍼링, 내년 2분기거든요. 그리고 좀 빨리 한다는 의견이 내년 2분기가 아니라 내후년 2023년 2분기에 금리 인상. 그렇지. 이걸 예상하는데 일각에서는 2022년 연말로 좀 당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까지는 반영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스케줄을 확 당기는 거죠. 뭐 내년 갑자기 여름에 한다거나 금리 인상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예상치 못한 조기 긴축에 대한 스케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뭐 분명히 또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 뭐 뚜렷하게 나올 만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 심화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사실 대만이 약간 미국 쪽이잖아요. 근데 중국과 대만이 서로 약간 좀 이게 안 좋아져 가지고 그 대만 해협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돌발 변수인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이 자꾸만 통과가 안 되는 거. 지연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한데 그런 게 된다라면은 증시가 한 단계 더 빠질 수는 있겠죠. 물론. 네.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걸 한번 다 짚어봤으면 네네네. 해가지고 살펴보는데 네네. 모든 게 다 예상이기 때문에 사실 알겠습니다. 와봐야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네. 그렇죠.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뷰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저는 이제 저 스스로도 말을 바꾸는 걸 싫어해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월, 8월은 조정으로 봤어요. 봤는데 저도 미스한 게 여기까지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빠져봐야 3,150에서 3,300 봤거든요. 한 두 달 쉬고 이제 증시 올라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78,000원 깰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깼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잘못 본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저는 저의 의견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여전히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시장은 상승으로 보고 있고 조정도 두 달 정도 예상을 했고 다만 더 빠졌을 뿐이지 전략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주식 비중 뭐 급나가면 더 사는 게 맞고 예. 그리고 시장이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되죠? 아, 올라가서 기분 좋다. 내려가서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왜 더 올라갔을까? 왜 더 빠졌지? 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한 답이 나왔으면 아, 팔아야 되겠다. 아니다. 급락을 이용해서 더 사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100포인트 더 빠져버렸거든요. 3,050까지 갔으니까. 그럼 왜 더 빠졌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다 이유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들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주식을 팔아야 되나?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또 선반영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너무 염려하는 것보다는 좀 계속 주식 비중 유지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지금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근데 앞으로도요. 그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1년, 2년, 10년 뭐 20년 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 숱하게 옵니다. 난 이렇게 예상했는데 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빠지니까 손절하고 또 오르니까 오른다고 흥분해서 추격하고 그러면 결국 내 계좌는 녹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도 못 맞춰요 사실은. 근데 1년에 10%씩 한 번씩은 조정은 무조건 나와요. 항상 매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식 사신 분들은 대부분 이겼어요. 예,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장이 또 한 번 또 흔들릴 수 있는데 뭐 며칠 후엔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라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전략 세우시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리서치를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여러분의 수익률은 리서치의 깊이에서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업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산업 예, 지금 시장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냉정하게 기업 분석하셔서 좀 어려운 장 대응하시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우리가 보통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남 탓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쉬워요. 근데 그죠? 아니 뭐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아니 근데 예. 우리가 그래서는 좀 발전이 없고 항상 무슨 일이든 좀 어렵게 가야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제 겸손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가 그만큼 어려운 게 그 잘 되면은 또 잘 된다고 이렇게 기고만장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남 탓하고 시장 떠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 발전 없고요. 그 PCA 자산운용의 이원기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뭐 전설적인 분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펀드 수익률도 되게 높았고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예전에 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자기는 지금도 투자를 하잖아요. 10개 중에 7개가 손절을 한대요. 3개만 수익이 난대요. 근데 그 3개가 내 계좌 수익률 다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한대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 투자 고수분도 10개 중에 7개를 못 맞춰요. 예, 근데 왜 수익이 나느냐. 나머지 3개에서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을 발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10개 중에 뭐 나는 왜 맨날 8개는 안 가고 2개만 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는 분들도 그게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10개 중에 내가 만약에 7개가 지금 손실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될 게 뭐냐. 2개, 3개는 잘 가면 가만히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7개 중에 면밀히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고 이 기업은 뭐가 잘못됐고 괜찮은 기업인데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다. 손절하시고 아까 신세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베이 코리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포트 점검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하여튼 가장 힘들 때일수록 눈 똑바로 뜨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잘 참고하시고요. 그 지금 시황 한번 볼까요? 시황 오늘은 뭐 지수가 한번 좀 점검해드리면 44포인트 오늘 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이게 좀 옛날에 같으면 44포인트 올라도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마 간에 기별도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지난주에 많이 빠졌거든. 단기에 200포인트 빠졌잖아요. 지수가. 그렇지만 이렇게 또 반등을 해줘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시장 조금 한시름 놓았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오늘은 확실히 코스닥이 정말 좋아요. 코스닥이 무려 지수 그 퍼센테이지로 2.78%.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연달아 한 7%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절반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기업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인데 그 신한증권에 보고서 하나 나온 거 있으니까 한번 주주분들은 그 보고서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레키노라주라고 아시잖아요. 그 치료제. 예. 그게 지금 아직 유럽하고 미국에선 승인을 못 받았는데 FDA에 신청을 할 건가 봐요. 조만간. 그 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고 녹십자 강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SK가 SK 머티리얼즈 합병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가가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조선주인데 오늘은 조선주가 다 좋습니다. 그 한국조선해양이 5%. 그리고 아까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동차 주들이 안 좋았던 이유가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운임지수가 올라가면요 안 좋아요. 운송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정상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정상화되면 최대 수혜주가 현대모비스예요. 현대위아 같은 거. 부품주가 이제 좋아질 수. 그래서 오늘 모비스가 4.5% 급등을 했고 그래서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뭐 증권수도 좋고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LG그룹주가 좀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러게요. 그 악재를 돌발 악재를 맞아서 요거는 뭐 회사 측에서 좀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다 날라갔어요. 오늘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은 바이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빠졌던 섹터 반도체 이 2개 섹터가 주도하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진짜 오랜만인데 외국인이 주식을 진짜 오랜만에 정말 이게 얼마 만에 사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8월 6일 날 샀거든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지금 오늘 281억밖에 안 돼요. 거의 그 한 3주? 3주? 네, 한 2주, 2-3주 만에. 네.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사는 거 자체가 오늘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1180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1173원까지 오늘은 좀 제법 크게 빠지고 있어서 적어도 뭐 아마 내일까지는 좀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계속 어떤 추세 하락을 막고 이제 뭐 횡보하다가 되돌리는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뭐 보는 분의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여미사님은 이게 어떤 되돌림의 시작이다라고 바닥은 저는 좀 찍었다. 바닥은 찍었다. 그러니까 굳이 비중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말씀. 그리고 빠질 때 그걸 또 이제 여기서 한번 더 빠지면 또 겁먹으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 좀 사고 싶었던 거 좀 사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올랐다 그래서 내일도 오르고 계속 이게 오르는 게 연속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올랐다 맞습니다. 해도 내일은 빠질 수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그 빠질 때 이거 다시 내려가는 네. 걸 겁먹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삼으면 되겠다 네.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그래도 기분 뭐 아침만 해도 되게 불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다행이네요. 근데 그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이럴 때 그 자신의 어떤 습성, 그러니까 투자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맞습니다. 장기 투자인데 막 불안해가지고 조마조마하시는 그러실 분들은 필요는 없어요. 네.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죠. 대세하락으로 할까 봐. 그렇지. 저도 이제 그 고민은 해요. 근데 제가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하고도 좀 얘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고서도 많이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어쨌든 대세 하락의 징후는 전혀 없어요. 예, 버블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저는 상승장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또 아직 마이너스인 구간에 있으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